자, 세 번째 영상에서는 독점의 제일 마지막 주제, 독점의 규제에 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우리가 왜 독점을 규제해야 되는지 먼저 얘기하자면요. 독점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자중손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왜 자중손실이 발생하냐면은 독점 기업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요, 가격을 어떻게 설정하냐면은 MC보다 자신의 한계 비용보다 더 높은 가격에서 설정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생산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완전 경쟁 시장과 비교해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발생하지가 않게 돼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요, 소비자가 원할 때, 그리고 그 원하는 상품에 대해서 소비자가 느끼는 가치보다 생산자의 생산 비용이 적으면요, 그 제품은 생산이 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생산이 돼서 공급을 해야죠. 그래서 이 지점까지, 자, 이 지점을 벗어난 생산량은요, 이 지점을 초과하는 생산량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느끼는 가치보다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더 큰 거죠. 그럴 경우에는 생산을 줄여야 되고요. 만약에 왼쪽, 이 점을 중심으로 왼쪽에서는 소비자가 느끼는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생산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디맨드랑, 그러니까 프라이스죠. 가격과 한계 비용이 정확히 만나는 점까지 생산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발생하게 돼요. 자, 그래서 독점에서는 여기까지 생산을 하지 않고 그것보다 이하로 이제 생산을 하죠. 자, 그래서 왜 이렇게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이 발생하는지 그 원인은요. 독점에서는 가격과 한계 수입 간의 서로 간의 괴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가격 수요 곡선이 한계 수입 곡선보다 더 위에 있다는 거죠. 그 위에 있는 이유는 수요 곡선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수량 효과를 매주하는데요. 수량 효과는 한 단위, 기업이 물건을 한 단위 더 생산해서 판매함으로써 그때 가격만큼 이제 수입이 증가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가격을 매주하는 게 바로 수요 곡선이죠. 그런데 한계 수익 곡선은 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아래로 우하향할 때마다요. 수량 효과뿐만 아니고 추가적으로 가격 효과가 있어요.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기 때문에 물건을 하나 더 생산해서 그 모든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예전 가격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가격을 좀 낮춰야지만 추가적으로 생산된 물건까지 전부 다 팔리게 되겠죠. 자, 그 이유는 다시 한번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단위를 더 판매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총 수입은 감소되겠죠. 그래서 한계 수익 곡선은 수요 곡선이 매조하고 있는 이 수량 효과에다가 음의 값을 갖는 가격 효과가 더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수요 곡선이 그 매조하고 있는 가격, 소비자가 느끼는 가치랑 그 다음에 기업이 한 단위를 더 추가적으로 생산하면서 발생되는 수익 간의 괴리가 발생하게 돼요. 자, 그래서 독점 기업이라는 거는 시장에서 유일한 생산량이니까요. 자신의 생산량에 따라서 시장 가격이 변동하죠. 자, 그래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아래로 우하향하기 때문에 완전 경쟁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때 수요 곡선 봤듯이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수요 곡선이 이렇게 평행했죠. 그럴 경우에는 수량 효과랑 한마디로 가격 효과라는 게 없어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단위 더 생산해도, 그쵸? 딱 이렇게 수량 효과만 이제 나타나지 가격을 낮출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효과가 이제 없는 거죠. 근데 독점 기업은 자신이 혼자 생산하기 때문에 생산량에 따라서 시장 가격이 변동하기 때문에 가격 효과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독점 기업이 왜 여기까지 생산을 안 하냐면요. 생산량을 줄임으로써 이 음의 가격 효과를 이제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규제가 필요한데요. 정부가 보통 규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총 4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일단 독점 산업에 경쟁 체제를 도입해서 독점 자체를 없애는 거죠. 이게 보통 이제 엔티트러스트 로라고 우리가 독과점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그런 법이죠. 우리가 보통 trust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그런 믿음, 신뢰 이런 뜻인데 여기에는 신탁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19세기에 보통 신탁을 해서 이제 큰 사업을 벌리죠.
그래서 트러스트라에 이제 그런 커다란 비즈니스란 뜻도 이제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anti라고 하면은 그거에 이제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antitrust라고 얘기하면은 독과점 금지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독과점 금지법의 제일 시초는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존 셜먼이라는 그 상원 의원이 처음에 1890년대에 발의한 법에 이제 그거 이제 시초로 보고 있는데요. 이분이 말씀하신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왕을 우리가 수용할 수 없듯이 어떤 생산이나 또는 운송수단이나 우리가 생활에 필요로 하는 그런 필수재를 판매하는 데 있어서 왕을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독과점금지법은 기본적으로 독점 산업의 경쟁 체제를 도입해가지고 독점 자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법 같은 경우에는 기업 간의 경쟁을 장려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죠. 경쟁을 통해서 가격을 낮출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가격을 낮춤으로써 좀 더 많은 생산량이 이제 시장에 공급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근데 그와 반면 사회적으로는 독점이 이로울 때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로운 합병까지도 저해한다는 그런 단점이 존재해요. 자, 두 번째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은 이제 규제가 있는데요. 이 규제는 독점의 가격 또는 생산량 결정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정책이죠. 우리가 여기에 관한 example 두 가지는 좀 이따가 이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은 국유화가 있어요. 국유화라는 건 이제 정부가 직접 독점 기업을 그 주식을 사가지고요. 최대 주주가 돼서 그 독점 기업을 직접 운영하는 거죠. 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우체국 서비스요. USPS. 이거를 이제 미국 그 정부가 전부 다 소유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전력이요. 역시 우리나라 정부가 다 소유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국유화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이 아무래도 장점은 정부가 직접 운영함으로써 소비자들한테 이로운,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까 얘기한 그 자중 손실을 줄인다는 그런 효과가 있지만요. 관료들에 의해 운영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효율성에, 아무래도 이윤 같은 걸 생각 안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윤을 발생시킬 수 있을까? 기술 개발 같은 거 전혀 생각하지 않죠. 자, 그래서 그런 고질적인 비효율성이 이제 시달린다는 문제가 있고요. 자, 그래가지고 어떤 기업을 그런 사측에서 운영하는 그런 민영화를 실시해야 될지 아니면은 정부가 운영하는 국유화를 해야 될지. 이건 진짜 마치 축구에게서 호날두가 낫냐 메시가 낫냐 이거랑 똑같은 떡밥이에요. 말 그대로 답이 없는 떡밥이죠. 정말 경제학者사이에서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는 민영화가 좋은지 국유화가 좋은지. 아무래도 민영화가 사적 기업이 이제 그런 독점 기업을 운영하게 되면은 이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자신의 노력을 최대한 다하니까 그만큼 퀄리티의 상승도 이루어지고 그만큼 시장에 좀 더 높은 제품, 높은 질을 가진 그런 제품이 공급된다는 측면에서 좋고요. 그 다음에 비용도 줄이려고 많이 하겠죠. 그 물건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요. 자, 그런 측면에서 좋은 반면에 아무래도 물건이 그만큼 덜 생산돼서 기업이 그만큼 소비자 잉여를 많이 뺏어가죠. 그래서 자중 손실이 발생한다는 문제, 국유화는 자중 손실을 줄일 수 있지만 그만큼 기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한다는 문제. 자,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이런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네 번째 정책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 그대로 그냥 시장에 맡겨놓으라는 자유방임 정책이 있어요. 라제이페어 팔러시. 자, 그래가지고 그 근거는 뭐냐면은 정부가 시장에 괜히 잘못 개입했다가 뭘 건드리다 보면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자유방임 그 주위에 어떻게 보면은 근거를 두고 있는 그 학파, 시카고 학파의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시카고 학파에서 자주 나오는 그런 정책인데요. 그래서 이 정책을 옹호하는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조지 스티글러라고요. 되게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분인데요. 아담 스미스의 절친이라는 티셔츠를 입고 있죠. 되게 이렇게 약간 좀 그런 되게 유머스러운 그런 크리틱으로 되게 그런 비평으로 되게 많은 정말 훌륭한 아티클을 썼던 그런 경제학자예요. 그래가지고 82년도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를 받은 아주 유명한 경제학자거든요. 이 조지 스티글러가 독점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우리가 경제학에서 완전 경쟁 시장이 주어진 자원에 의해서 최대한의 인컴을 발생시키는
그러한 시장 제도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 경제에서는 이 정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정리 우리가 이제 배울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제 후생경제학의 제1 기본 정리라고 해가지고요. 왜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이론이라는 거 있죠. 완전 경쟁이 그야말로 이피션시를 실현시키기 때문에 시장 기본적으로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어떠한 현실 경제도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현실 경제는 이러한 그 이상적인 경제랑 비교했을 때 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점이 보통 우리가 이제 시장 실패라고 불리는 건데요. 그래서 시장 실패가 존재는 해요. 하지만 그러나 미국에서 시장 실패의 그 정도는 잘못된 정책으로, 그러니까 모든 정책도 마치 시장이 불안전하듯이, 시장 제도라는 게 불안전하듯이 정책도 불안전하죠. 이 정책의 불안전으로부터 나오는 정책 실패가 또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조지 스티글러가 얘기하는 거는 이 시장 실패가 존재하긴 하지만 괜히 잘못된 정책으로 정책 자체도 불안전하기 때문에 이 정책 불안전으로부터 나오는 정책 실패가 훨씬 크다는 거죠. 이 시장 실패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비두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 정책 중에 두 번째 정책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볼 건데요. 그러니까 독점의 특히 가격 결정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정책이요. 그래서 보통 가격 규제, price regulation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이 가격 규제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나오는 게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인데요. 자, 지금 독점이 왜 안 좋냐? 이 한계 비용과 그 다음에 수요 곡선이 만나는 이 지점, 이 교차점까지 생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수요 곡선과 한계 수익 간의 괴리로 인해 가지고 독점 기업은 거기까지 생산을 안 한다는 거죠.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이것보다 덜 생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중 손실이 발생하는데요. 자, 그게 문제가 그 근원이 이렇게 수요 곡선이 하락하기 때문에 한계 수입에서 가격 효과가 반영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러면은 만약에 가격 상한제를 실시해서 그러니까 가격을 이 이상 받아들일 수 없게 이렇게 프라이스 실링을 설정하면요. 그러면 이런 가격 규제를 받을 때 수요 곡선은 원래 이 파란색에서 빨간색, 이 굴절된 수요 곡선을 이렇게 이동하게 되죠. 왜냐? 요만큼 생산해도 이제 이런 가격을 받아낼 수가 없어요. 가격 상한제 때문에 가격 상한제는 그 이상 가격을 책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독점 기업이 매길 수 있는 최대한의 가격이 PC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수요 곡선은 이제 빨간색 선이 되죠. QC 이전에는요. QC 이상으로는 이제 수요 곡선을 따라가고요. 그래가지고 한계 비용 곡선과 원래 수요 곡선이 만나는 점, 이 점에서 가격 상한제를 실시하면은 그러면 독점 기업이 마주하고 있는 수요 곡선이 이제 이렇게 빨간색 선이 되니까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가격 효과가 QC까지 생산하는 데는 이제 없는 거죠. 여기서요. 지금 현재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생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건 이제 수익은요. 요만큼이죠. 가격을 더 이상 떨어뜨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추가적으로 생산된 양을 판매하기 위해서는요. 가격 효과가 없어요. 그 말은요. 한계 수익 곡선이 이제 똑같이 가격과 일치하게 되죠. 이 점까지는요. 이 점까지는 이렇게 일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에서 봤던 것처럼 똑같이 독점 기업은 가격 상한제가 이렇게 실시되면은 이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가격을 움직일 그런 힘이 없는 거죠. 더 위로 올리고 싶은데 이제 딱 이렇게 가격 상한제가 딱 규제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한계 수익과 한계 수익 곡선이 이제 수요 곡선을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이 점까지는요. 그리고 나서 이제 원래 한계 수익 곡선 자 이렇게 돼 있겠죠. 그 2점을 벗어나 QC를 벗어나서는 이제 자 여기 G점부터 M까지 이렇게 연결된 자 그래서 한 가격 규제를 받을 때 한계 수익 곡선이 이렇게 2등분 되게 돼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만나는 점이 이제 2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점까지, 즉 QC에서 이제 생산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이제 자중 손실이 이제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은 이렇게 그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정책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특히 자연 독점일 경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자, 다시 한번 자연 독점이라는 거는 한 기업이 재화 또는 서비스를 더 적은 비용으로, 그러니까 두 개 또는 세 개의 기업이 공급하는 것보다 그냥 하나의 기업이 재화나 서비스를 더 적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경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어떤 한 기업의 평균 비용 곡선이요.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 이거에 해당되는 요 생산량에서 전체 수요를 전부 다 커버할 수 있을 때요. 즉,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 우리가 보통 최소 효율 규모라고 부르죠. Minimum Efficient Scale이요. 이 MES가 수요 곡선의 오른쪽에 위치해서 어떤 하나의 기업이 여기서 이제 그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데요. 그러니까 생산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좀 더 적은 비용으로, 적은 평균 비용으로 이제 생산해서 시장에 공급할 수 있죠. 자, 이럴 경우에는 그냥 하나의 기업이 생산하는 게 이 시장을 위해서요 훨씬 더 낫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보통 자연 독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example이 물과 전기 공급이에요. 전기 공급할 때 이런 송전탑이 필요하죠. 이런 송전탑, 이런 트랜스미션 네트워크가 이미 벌써 구축되어 있는 회사가 어떤 신도시에 새로운 전기가 필요한 곳에 전기를 공급하는 게 훨씬 낫죠. 새로운 전기 회사가 들어와서 다시 또 이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는 엄청난 비용이 되겠죠. 자, 이럴 경우, 이런 자연 독점일 경우에 만약에 가격 상한제를 한계 비용과 정확하게 일치하게끔 그렇게 만약에 설정할 경우에는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자, 그러면은 지금 디맨드랑 수요 곡선과 MC가 만나는, 자, 여기 PMC죠. 여기에서 가격 상한제를 실시해 버리면은, 그러면은 이제 아까 전처럼 여기 YMC까지 생산을 하지만은요, 이 생산하는 데 있어서 최저점, 평균 비용의 최저점이 여기 있기 때문에요, MC가 그걸 뚫고 지나가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지점까지는 평균 비용이 더 위에 있죠. MC보다요. 그러니까 자, YMC만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자, 요 사각형이죠. 요 사각형이요. 그리고 자연 독점이 거둬들일 수 있는 수익은 YMC까지 생산하면서 거둬들일 수 있는 수익은 요 빗금친 사각형이니까요. 결국 요 파란색 사각형만큼의 손실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계 비용으로 가격을 설정해 버리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 기업이 계속 생산을 하는 게 아니고 시장에서 이탈해 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게 평균 비용 가격 설정이에요. 그러니까 PC까지 이렇게 가격 상한제를 PC로 해버리면은 QC까지 생산을 하겠지만, 그렇게 생산함으로써 이만큼의 빗금친 사각형만큼의 손실이 발생하니까 여기까지 가격을 내리지 말고요. 상한제를 여기까지 내리지 말고 PA, 그러니까 수요 곡선과 평균 비용 곡선이 만나는 점, 이 점까지요. B점이죠. 자, 그래서 가격을 평균 비용에 일치시키는 규제 방식이 바로 평균 비용 가격 설정인데요. 자, 그래서 가격 상한제를 여기다 매겨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이럴 경우에 기업의 이제 그 한계 수익 곡선은 어떻게 되냐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아래로 이제 쭉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MC 딱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이제 생산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가장 이로운 완전 경쟁에서 발생되는, 자, 거기까지는 생산이 되진 않지만요. 약간의 생산량이 좀 더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효과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더 이상 기업이 손실을 보지 않죠. 이럴 경우 정확히 0의 경제적 이윤을 얻게 되죠. 자, 그래서 가능한 많은 상품을 낮은 가격에 공급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 가격, 그 한계 비용 가격 설정과
그 다음에 이럴 경우에는 이만큼 손실을 보니까요. 이만큼 손실을 보조금으로 메꿔주는, 그러니까 보조금과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을 동시에 같이 보완해서 정책을 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자연 독점의 경우 차선책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평균 비용 가격 설정이나 한계 비용 가격 설정과 이런 추가적인 보조금이요. 여기에는 역시 또 문제점이 있어요. 그 문제점은 뭐냐면은 일단 이렇게 가격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가격 규제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렇게 어떤 기업의 비용 곡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되죠. 그런데 국유화된 그런 자연 독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는 정부가 한국전력을 소유하고 있으니까요. 당연히 한국전력에 대한 비용 그런 그 전기를 그런 송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전부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그런데 민영화된 자연 독점을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비용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기 힘들죠. 그래서 이게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가격을 이렇게 PA로 만약에 평균 비용을 이렇게 설정해 버리면요. 이거는요. 그 기업이 이만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정부가 세금으로 전부 다 메꿔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정확히 메꿔준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기업 입장에서 이 가격을 원래는 좀 더 기술 개발을 통해서 낮출 수 있었는데 그런 낮추는 노력, 그러니까 그런 R&D 같은 활동을 전혀 안 하게 되죠. 자, 그런 문제를 처음으로 지적한 사람이 또 역시 되게 유명한 경제학자인데요. 프랑스 경제학자인 존 티롤이에요. 그래서 이 존 티롤이 이런 레귤레이션에 관해서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을 때, 정부가 어떤 기업에 대한 비용 곡선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때, 또는 그럴 경우 만약에 그럴 가격 규제를 했을 경우에는 기업이 더 이상 R&D를 통해서 그 비용을 낮출 만한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 문제를 이제 가격 규제로, 이런 가격 상한제로는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다른 규제가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지 거기에 관해서 많은 논문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 공헌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2014년도에 이제 노벨상을 받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까지, 자, 여기까지 세 번째 영상 할게요.